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그 환호가 채 식기도 전에 트럼프는 이미 다음 카드를 꺼내 서명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법 조항, 무역확장법 제122조였거든요. 앞문이 막히니까 벽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현대차 주식을 들고 있는 직장인도, 미국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계좌와 거래처가 어떤 폭풍 앞에 서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폭풍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봅니다. 아이파, 즉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의회 동의 없이 외국과의 거래를 통째로 막을 수 있는 초강력 권한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꺼내들고 너희가 관세를 낮게 매기니까 우리도 똑같이 받겠다며 15%의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왔죠. 원래 이 법은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교역을 끊는 안보용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세금 걷는 도구로 전용한 겁니다. 미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법원임에도 결론은 명확했죠. 세금을 새로 만들고 걷는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는 원칙, 그걸 대통령이 침범했다는 겁니다. 아이파는 비상시 거래를 조절하라고 준 권한이지 통행료를 신설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로 관세 전쟁은 끝난 걸까요?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밟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브레이크를 뽑아버리고 다른 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백악관에서는 또 다른 서명이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다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아이파라는 칼이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순간 서랍 속에 넣어뒀던 무역확장법 제232제와 제122조를 꺼내든 겁니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조항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에 이미 적용 중인 관세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하죠. 판결이 나도 현대차에 붙은 25% 관세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법적 판결이 현실의 피해를 즉각 복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법원 결정을 발판 삼아 더 합법적이고 강력한 조항으로 수출국의 목줄을 다시 죄기 시작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국의 수입업체들이었습니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천여 개 업체가 그동안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며 줄 소송에 나섰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 수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주체는 한국의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통관을 진행한 현지 바이어라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단가를 이미 깎아줬는데 환급금마저 바이어가 가져가는 이중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죠. 법적 승리가 곧 경제적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270조 원짜리 환급 전쟁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직후 꺼내든 카드는 5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제122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즉시 전 품목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었던 조항이 50년 만에 깨어난 겁니다. 122조가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포괄성입니다. 특정 품목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길 수 있거든요. 반도체든 자동차 부품이든 라면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성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명이 이뤄졌고 다음날 0시부터 바로 발효됐습니다. 협상도, 유예도, 예고도 없었죠.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이유는 자의성입니다. 미국이 국제수지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오로지 대통령 본인이라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법적으로 뒤집기도 극히 어렵습니다. 아이파의 문이 닫히자 트럼프는 50년 묵은 벽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122조에는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151, 즉 약 5개월짜리 한시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제한을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150일 안에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관세로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경제적 목줄을 죄는 일종의 국가적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15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순순히 물러설 거라고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의회를 압박해 법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조항으로 갈아타며 릴레이 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미 122조 연장을 위한 입법 검토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겁니다. 언제 어떤 이름의 관세가 어느 품목에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5개월짜리 시한폭탄이 꺼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22조에는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150일, 즉 약 5개월짜리 한시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제한을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150일 안에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관세로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경제적 목줄을 죄는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15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순순히 물러설 거라고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의회를 압박해 법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조항으로 갈아타며 릴레이 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건 언제 어떤 이름의 관세가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이중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232조 안보 관세 25%가 이미 붙어 있는 상황에서 122조 관세가 최대 15%까지 추가로 쌓일 수 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40%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 팔려면 관세만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현지 공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장이 미국 안에 있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지 공장이 없는 중견 부품사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단가를 낮추든 거래를 포기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는 관세 자체보다 공급망 충격이 더 큽니다. 설계, 생산, 패키징, 검수로 이어지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거칠 때마다 붙는 통관 지연과 행정 비용이 납기와 수익성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습니다. 철강 업체들은 더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이 관세 환급 소송에서 빠지는 대신 납품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 암묵적인 약속을 믿었죠. 투자를 하면 통상 압박을 줄여주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투자는 투자고 무역 적자는 관세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한미 FTA가 존재함에도 국제 수지 위기라는 예외 조항을 송곳처럼 찔러 FTA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미국 내 공급망 파트너들을 움직여 백악관을 내부에서 압박하는 전략을 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교 채널을 통한 원론적 항의에 그치고 있죠. 미국을 동맹이 아닌 철저한 이익 중심의 협상 상대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관세 중첩과 초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미국 내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이번 관세가 오히려 경쟁자를 막아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남들이 관세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날 때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구조죠. 주식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세금 몇 %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제든 법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관세를 들이밀 수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입니다. 그 공포가 주가를 흔들고 환율을 자극하고 채권 시장까지 출렁이게 만들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관세 환급 가능성과 현지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찾아내는 눈이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 역량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야 합니다. 관세 변동 시 정산 방식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환급금 귀속 주체가 누구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조항이 없다면 다음 계약 갱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라면 보유 종목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내수화율이 높을수록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고 낮을수록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수출 비중만 볼 게 아니라 그 수출이 현지 공장을 통한 것인지 직수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환율입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환해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바이어와의 환급금 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리품을 챙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다른 엔진을 켰습니다. 122조라는 50년 묵은 무기가 깨어났고 관세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적 승리가 경제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가장 먼저 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남들이 판결 소식에 안도할 때 122조의 본질을 꿰뚫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사람이 이 혼돈의 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규칙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규칙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독사 같은 조항들을 가장 먼저 분석해 전달하겠습니다.